안녕하세요, 디팔트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분명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울브즈 원정에서 거둔 무승부라는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기 내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했고 이것들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뒤이어 생각해보았을 때 뒷맛이 매우 씁쓸했던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상들과는 다르게 챕터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울버햄튼은 기본적으로 5백 형태의 수비 대형을 구축했습니다. 5백 앞에는 미드필더들이 3미드의 형태를 띠기도 2미드의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5백이라는 기초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죠. 그들은 라울 히메네즈를 제외하고 9명의 선수들이 모두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맨유에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울버햄튼의 목표는 뚜렷했죠. 어느 공간에서든 맨유 선수들에 비해 수적 우위를 이루고 볼을 최대한 빨리 탈취한 이후에 자신들의 장기인 전환 작업을 통해 신속하게 역습에 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울버햄튼이 볼을 끊어내죠. 무티뉴에게 볼이 건네지면서 전환이 아주 빠르게 이어집니다. 무티뉴는 곧이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해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덴동커와 베넷이 협동 수비를 통해 볼을 탈취하고 무티뉴에게 전해주면서 1차 전환, 무티뉴는 전진하는 윙백을 바라보면서 2차 전개. 울버햄튼은 가능한 빠르고 간결하게 역습을 행하고자 했죠. 그들은 라울 히메네즈와 디오고 조타, 덴동커에다가 공격 방향에 따른 윙백 전진, 그러니까 한 4명 정도를 기본적인 역습 인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울버햄튼의 삼성과 수비진은 좋은 롱패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볼을 탈취하면 전방으로 볼을 보낼 수 있었기에 공격에 있어 적은 인원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울브즈는 전반전 초반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대부분 좌측을 향했기 때문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좌측 공격을 위해 쏠려있는 상황에서 울버햄튼이 이를 차단하고 전환 작업을 하게 되면 공격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맨유의 우측, 울버햄튼의 좌측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의 좌측 공격을 담당해야 하는 조타와 조니는 비사카의 미친 듯한 활약, 그리고 직선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 제임스의 수비 가담의 영향으로 효과적인 역습을 거두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건 아까 장면들과 비슷합니다. 맥과이어의 헤더가 있었지만 네베스의 볼 차단이 이어지고요. 바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제임스의 직선 속도와 비사카의 커버로 무마되죠. 네베스가 볼을 탈취합니다. 곧바로 전방으로 패스. 조타가 반대편 사이드로 전개해보려고 하지만 비사카, 그냥 완벽하네요. 태클로 저지합니다. 전반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좌측 공격이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간 것 역시 울버햄튼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무딜수록 울버햄튼의 공격 횟수가 늘어나고 반대로 공격이 날카로울수록 공격 기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는 래시포드는 보다 좁게, 보다 낮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맨유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로 울버햄튼은 5백 대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언제든 루크쇼를 염두에 두어야 했고 도어티는 전진된 위치에서 그를 마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도어티의 뒤쪽에는 꽤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루크쇼가 이 공간을 보다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래시포드가 그의 전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로 래시포드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베넷, 네베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래시포드의 움직임에 따라 울버햄튼의 3백 간격이 벌어지곤 했다는 점 정도가 있겠죠. 덕분에 중앙에 위치한 마샬은 상대 센터백들의 간격이 벌어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래시포드가 좁게, 루크쇼가 넓게 위치하고 있죠. 이 두 선수 때문에 우측에 위치한 윙백 도허티와 우측 센터백 베넷이 타 수비진보다 앞쪽에 자리합니다. 여기서 앙토니 마샬은 계속 베넷과 코디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려고 하고요. 이 장면도 래시포드는 좁게, 루크쇼는 넓게, 측면에서도 마샬이 래시포드가 이끌어낸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마샬과 레시포드 모두 좌측과 중앙 이동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경기 내내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골 장면, 이번엔 레시포드가 더 중앙에 위치하고 린가드가 레시포드 자리에 있네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린가드가 상대 우측 센터백 시선을 빼앗고 그 틈에 레시포드가 센터백 사이 공간을 공략하죠. 여기서 마샬이 한 번 더 침투를 해내면서 골이 완성되었죠.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측 공격은 참담했습니다. 다니엘 제임스가 넓게 위치한 상태로 마샬과 그 사이의 공간에 링가드든 비사카든 뭐 어떻게 채워 넣으면서 어찌어찌 공격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글쎄요. 포그바까지 전진하는 게 아니고서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측은 그냥 죽은 공간이었습니다. 자, 다니엘 제임스가 레시포드와는 반대로 넓게 위치하죠. 다니엘 제임스가 마샬과 제임스 사이 공간으로 전진하고요. 제임스가 볼을 받고 마샬이 내려오지만 딱히 위력적이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제임스가 볼을 받고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취하는데 울버햄튼 선수들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링가드가 도와주네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링가드는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드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능이 없습니다. 제임스도 좁은 공간에선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요. 울버햄튼은 이 점을 노림수로 사용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측 공격에 있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측 공격만 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누누 감독은 이를 위해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우측 윙백으로 투입시킵니다. 이 용병술은 완벽하게 적중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좌측 공격은 루크쇼의 측면 전진이 없다면 그 파괴력이 당연히 반감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다마 트라오레의 투입은 루크쇼를 더 이상 전반전만큼 전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루크쇼의 전진이 줄어들자 맨유는 보다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도해야 했고요. 울버햄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니 카스트로가 있는 좌측이 수비하기에 더 수월했고 마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측 공격도 무뎠으니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거기다 링가드 이거 봐요. 우측에서 나온 몇 없는 기회를 이렇게 낭비해버렸잖아요. 이거 외에도 링가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단 한 개의 키패스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격 박탈급이었어요. 활동량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링가드가 자주 참여한 우측 공격이 위력적이었나요? 오히려 제임스와 비사카가 둘이 만들어내는 게 후반전에는 더 나았을 정도로 링가드는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후반전은 완전히 울버햄튼의 페이스였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루크쇼와의 1대1 대결에서 극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이는 반대편의 완 비사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앞서 말했던 울버햄튼의 목표인 선수비 이후 전환 작업에 의한 속공이라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무티뉴가 볼을 탈취하고 덴동커에게 1차적으로 볼을 내줍니다. 덴동커에게 많은 선수들이 붙었네요. 그럼 더 뒤쪽에 네베스가 프리하겠죠. 네베스가 바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중간에 살짝 끊기기는 했지만 어찌어찌 아다마 트라오레에게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울버햄튼이 원하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조니가 끊어낸 볼이 덴동커, 무티뉴를 거쳐 아다마 트라오레에게 전달이 되고 루크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죠. 루크쇼는 화끈하게 중앙을 내주네요. 이번엔 좀 더 후방에서 시작합니다. 볼리가 코디에게 패스, 코디가 아다마에게 직접 롱패스를 건네줘. 루크쇼는 이번에도 아다마에게 완패하고요. 또 한 번 붙어보지만 또 지고 크로스까지 허용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루크쇼의 수비 위치인데요. 자기가 돌파를 허용하고 맥과이어가 이걸 커버하러 갔으면 루크쇼도 빠르게 복귀해서 맥과이어의 자리를 커버해야죠. 근데 저 공간 뭡니까? 지금 아다마가 조금 더 정밀하게 내줬으면 졸타가 저 공간으로 파고들어서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루크쇼는 이를 방관하고 있고요. 이건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에서 역시 쇼는 아다마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위치에서 방관하고요. 멘탈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러나요? 이젠 아주 대놓고 울버햄튼이 우측만 팝니다. 맥토미니가 많이 커버 와있는 상태죠. 하지만 여지없이 뚫리고 맥과이어까지 커버를 갑니다. 맥토미니가 측면 수비에 계속 지원을 나가야 하니까 맥과이어의 측면 커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가 제대로 채워지질 않는 모습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변화가 필요했어요.
중원의 선수 한 명을 늘려서 루크쇼의 수비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좌측 공격을 살아나게 만들든 우측 측면의 울버햄튼의 좌측을 뚫어버릴 파괴력이 갖춰지게끔 하든 말입니다. 하지만 솔샤르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았죠. 아니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경기 중에 간혹 그래서 포그바가 좌측으로 옮겨 다니며 활로를 뚫어주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측에 배치된 선수다 보니까 PK 획득 장면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몇 장면 없었습니다. 중원 백업 멤버인 마티치를 투입해 4-3-3 포메이션을 구축하자니 마티치의 폼이 너무 불확실했고 우측의 유망주 그린우드를 빠르게 투입하자니 그럼 또 다니엘 제임스가 가져다주는 수비 부담이 조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린우드가 당장 다니엘 제임스보다 확연하게 많은 옵션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페레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후안 마타라는 카드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80분 정도에라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마저도 사실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역부족이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단순히 승점 2점을 잃는 것보다 경기 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딱히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남은 경기겠죠. 그들은 경기 내적으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체 카드가 없습니다. 마땅치 않다 보다 없다에 가까워요. 정말 선발 라인업에서 결과를 못 내잖아? 그럼 그대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선발 라인업에서 이뤄지는 성과에 따라 경기의 판도가 갈린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와닿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보았듯 좌우측의 밸런스는 매우 흐트러져 있고 좌측마저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선발 라인업에서의 확실성도 점차 사라져가는 가운데 아직 겨울 이적 시장까지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솔샤르는 이를 해결해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디팔티였습니다.